하나, 둘, 셋, 넷. 자, 되게 화장실 갔다 오셨습니까? 좋아. 저 뭐야? 하늘이 왔네. 뭔가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래? 뭔가를 잡고 있다가 에이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래? 패대기 치다. 자, 그 다음. 갑자기. 자, 그 다음. 자, 헤모글로빈의 어떤 역할과 관련해서 첫 번째 구조적 특징. 그걸로부터 폐로부터 끌어들인 산소를 산소를 세포로 전달하고 세포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끌어서 다시 폐로 보내고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여기 줄게요. 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나는 이제 그 무기화학 책에서 이 내용을 읽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생물을 되게 안 좋아해서 정확하게는 잘 못해서 이게 막 생물학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지식이 없어요. 생물은 이제 진짜 젬병인데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인 지식도 화학책을 통해서 이제 보통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생물학 시간에 주로 배운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헤모글로빈은 물리학자들, 화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그 헤모글로빈을 연구하면서 바이오 피직스라는 학문이 만들어져요. 생물리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화학자들이 이 헤모글로빈을 연구하면서 바이오 인 올게닉 케미스트리라는 학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생무기화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보다가 이 얘기를 딱 읽고 깜짝 놀랐어. 와, 진짜야 이게? 와, 진짜 굉장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자,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저 자리에 폐에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의 폐에서 그러면 저기에 있는 이제 철 이가라고 하는 것에 뭐 이렇게 헤모글로빈의 구조적 특징으로 질소 원자들이 이렇게 삥 둘러갖고는 결합, 그 아래쪽에서도 뭐 결합 뭐 이렇게 된다며요. 뭐 더 이제 자글자글하게 붙어 있는데 힘이라고 하는 단위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짜잔 하면서 보통의 폐에서는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보통의 폐에서는 여기 뭐가 붙어야 돼? 이산화탄소가 붙어야 되지. 산소가 붙어야지, 산소. 산소가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구분형으로 붙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이게 구분형이 되는 건 앞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구분형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언저리에 이 헤모글로빈이나 혹은 저 힘이라고 하는 구조적 특징 때문에 이 언저리에 여기 지워야 되겠다. 어떤 수소 그리고 질소가 이런 오각고리를 이루는 화합물이 헤모글로빈 혹은 힘 주변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인더 헤모글로빈 어딘가에 있는 단백질 말단을 할 때 이렇게 생긴 게 어딘가에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이 수소 질소가 있고 여기 산소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건 짜자자자자잔 짜자자자자잔 여기서 뭐가 가능할까요? 뭐가 가능할까요? 수소가 산소 질소에 껴들어가 있고 수소가 산소 질소에 껴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타날까요? 수소 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어딘가에 있는 어떤 질소 수소의 어떤 단위가 이렇게 저 주변에 딱 배치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주어져 있는 이 자리는 O2에 특화된 자리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O2에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일산화탄소가 누출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일산화탄소가 누출될 수 있어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연료가 불안전 연소한다거나 혹은 요즘 대표적으로 보통 만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흡연. 알겠죠? 여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하늘이 언니 담배 좀 피나? 내가 너무 찔렀나? 전국 진짜 뭐 개인의 선택에 따라 뭐 필 수도 있죠. 수도 있는데 담배가 뭐 하여튼 나쁘다 하잖아요. 근데 담배의 가장 직접적인 해는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이에요. 그래서 담배 안에서 이렇게 뭐 연소가 돼서 발암 물질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연소되면서 일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만성 일산화탄소 중독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일산화탄소에 계속 중독돼 있다는 얘기는 그 체내 속으로 산소가 많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뇌 세포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담배 해약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이에요. 그래서 뭐 담배 나쁘다 하는데 뭐 여하튼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담배를 핀다거나 아니면은 뭐 난방 연료가 불안전 연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요 화산 폭발 이래서 있어 팍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일산화탄소가 누출이 된다면 이때 여기서 일산화탄소가 어떻게 붙는다고요? 얘는 요렇게 리니어하게 붙는다며. 얘는 여기서 벤트인데 굽어 있는데 얘는 리니어하게 붙는다며. 이거 아까 얘기했지.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지금은 그냥 편의상 단일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또 어떻게 되고 여기 이중결합 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는 아까 했었고요. 그러면 이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여기 있는 얘 있죠, 얘. 제가 원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원래 있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산소가 들어와서 벤트 폼으로 들어올 때 아주 구조적으로 안정한 수소 결합이 되는데 벤트로 들어올 자리에 누군가 빨딱 서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둘 사이가 입체 저항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바로 입체저항.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입체저항이고요. 뭐 좀 다른 말로 쓰자면 물리적 충돌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저게 어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냐면 이런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바로 일산화탄소가 요 힘에 결합되는 반응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태초에 생명이 먼저 있었어요? 일산화탄소가 먼저 있었어요? 일산화탄소가 먼저 있었어요. 지구 원시 대기의 주성분은 메테인,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주예요. 알겠죠? 뭐 수소기체 이런 게 주라고요. 물론 수소는 금방 날아갔겠지만. 태초에 일산화탄소가 먼저 있었어요.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사실 생명이 만들어져요? 생명은 전멸이에요? 생명은 전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생명 입장에서는 그 일산화탄소를 이겨내고 생명이 만들어질 어떤 기작이 몸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저거예요. 뭔 말이냐면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미, 무취예요. 색깔도 없고요. 맛도 없고요. 냄새도 안 나요. 일산화탄소 냄새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기분이 나빠져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딱 있으면 뭔가 기분이 이게 뭔가 갑자기 오싹하면서 갑자기 몸이 싹 다운되면서 이렇게 힘이 쭉 빠지고 컨디션 안 좋은 상태 되는 거 있죠. 그런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이유 없이. 왜?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안 나고 뭐 색깔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공간에 있는데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요. 우울하고 힘이 빠져요. 그럼 계속 거기 있으란 얘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란 얘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시간 여유를 얘가 벌어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산화탄소 딱 있는 곳에 딱 있으면 딱 가자마자 죽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생명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장치를 몸에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게 생화학이나 생물을 배우게 되면 몸속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게 되면 진짜 와, 생명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생물을 싫어해서 생물 공부는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해본 적이 없어서 진짜 안 했었는데 요거 내가 헤모글로빈 공부하면서 이제 화학에서 공부했다고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 대단한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걸 논술을 하라는 거예요. 요 문제는. 알겠죠? 이게 서울대에서 기출됐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그 문제를 읽으면 이게 이 말이라는 거 알겠죠? 이해하겠어요? 이 문제가 원하는 답이 이거라는 걸 알겠어요? 현도 알겠어요? 그게 괄호 3번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각도 얘기도 나오고 왜 히모글로빈이 그 뭐냐면은 일산화탄소가 철에 잘 결합하는데 헤모글로빈에 있는 철에 붙을 때는 의외로 반응 속도가 좀 느리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결국엔 잘 되는데 조금 더뎌진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걸 각도와 영향지어서 연결지어서 설명해 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요거라고. 그러니까 좀 어렵죠 이런 건. 알겠죠? 좀 어렵죠. 자, 그 다음 4번 거기 추가란 말이 있죠. 괄호 4번에 추가 보이시죠? 추가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추가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이모 여기 공깃밥 추가요. 이거 추가 이거. 추가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문제를 잘 풀어나가면 채점관이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를 내가 이렇게 추가라고 써둔 거라고 했죠. 실제로 추가라고 돼 있는 건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에 절대 나오지 않고요. 그 채점관이 가지고 있는 교환에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에 써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받았을 때 학생들은 이 추가 질문을 받았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동물의 몸에서 O2를 조직까지 운반하는데 헤모글로빈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헤모글로빈이 왜 필요하죠? 아니 그냥 숨 쉬면 되는데 헤모글로빈이 왜 필요해요? 헤모글로빈 왜 필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이런 게 있어야 되냐고. 결국 왜 이런 게 있어야 되냐고. 산소를 운반한다고 하면 산소가 필요한 건 알겠고 그냥 숨 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고. 왜 필요해요? 뭐라고? 정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피는 자 4번 피는 대부분 뭐예요? 피의 주성분이 뭐예요? 피에 제일 많은 성분 물. 아니 뭐 생명체의 대부분이 물이라며. 알겠어요? 물. 근데 물의 중요한 특징 바로 극성이 크죠. 근데 O2는 루이스 구조상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얘는 무극성이잖아요. 여기 잘 녹겠어요, 잘 안 녹겠어요? 잘 안 녹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피 속에 산소가 잘 녹지를 않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산소를 잡아낼 녀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진화된 물질이 바로 저 헤모글로빈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4번, 5번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그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다. 자, 그 다음 어디를 가보시느냐. 그 다음은 기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어디를 갈 거냐면 13페이지 13페이지 찾았나요? 13페이지 자, 13페이지에 25번 문제가 나옵니다. 찾았죠? 이거는 또 서울대 기출이거든요. 몇 년도에 나왔었냐면 또 뭐 2000 몇 년도에 나왔었는데 그 서울대 기출 나온 것 중에 일부를 내가 지금 이제 추격해서 좀 편리하게 바꾼 겁니다. 자, 서울대 기출 문제인데 그 말이 많죠. 그렇죠? 문제 말이 많죠. 뭐 이상한 시 하나 나오는데 문제 푸는데 전혀 쓰잘데기가 없어요. 실제로 읽어보시면. 그리고 시를 읽으면 약간 오싹해요. 읽으면 이 뭐 사이코패스야 미친놈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 문제 푸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상한 오싹한 시가 하나 나오고요. 글쎄요. 서울대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까요? 뭐 하여튼 좀 이게 좀 이상이다 이때네. 그래서 서울대는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니에요. 이거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러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괄호 1번에 뭐가 나오냐면 찰스의 법칙이 나와요. 여러분 찰스의 법칙 알아요? 찰스 법칙? 찰스의 법칙 뭐래? 찰스의 법칙. 찰스. 몰래? 자, 뭐냐면 1번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영국에서 태어났으면 찰스,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샤를 법칙입니다. 네. 그리고 절대 온도 관련된 법칙 있죠. 그래서 누구하고 누가 비례? 기체 부피하고 온도가 비례한다. 예, 그 컨셉이 지금 1번에 나오거든요. 실제 풀어보면 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금방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샤를의 법칙이 나오는데 재밌는 게 이제 2번이에요. 2번. 보이세요? 2번. 자, 칠판 지우는 동안 25번에 2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이고 25번 2 1 지금도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그 귀로 이렇게 전달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그 나의 소리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귀로 전달될 때 그 소리를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뭡니까? 바로 기체죠, 기체.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야야야 얘기를 하면 내 입 앞에 있는 기체 분자가 압축됐다가 다시 원래 팽창 압축 팽창되는 진동 운동을 통해 여러분들의 고막을 때려가지고는 소리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뭐 재밌다고 해야 되나 비슷하고 해야 되나 그 여러분 냉전 시대 알아요? 냉전 시대? 왜 80년대에 미국하고 저기 공산국가 소련하고 뭐 엄청난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렀다고 하죠. 그때 그 미국하고 소련의 이런 첩보원들끼리 서로 막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치다가 적의 정보를 빼내기 위한 도청. 저 누구냐? 저기 현도 오빠 도청이란 말 알아요? 도청? 도청 알죠? 도청? 도청을 하는 테크닉 중에 별의 별 테크닉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아예 전화를 하는 회선에다가 뭐 이렇게 찝어가지고 전화를 이거는 되게 기초적인 거고요. 어떤 도청 방법도 있냐면요. 놀지 말아요. 여기서 막 말을 하잖아? 말을 하면 공기가 진동되겠지. 그럼 공기가 진동하면 누구도 진동될까? 창문이 흔들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세하게 창문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서 소리 에너지가 이렇게 압축 팽창 하면서 여러분 고막을 흔들듯이 창문도 약간씩 흔들린다고요. 그럼 저기 멀리서 그 창문에다가 적외선이나 그러니까 레이저로 되어 있는 적외선 그 라이트를 창문에다가 딱 대는 거예요. 그러면 창문이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받고 튀어나오는 빛이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반사되어 오는 빛의 파장이 짧았다 길었다 하겠죠. 이걸 소리로 변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되긴 되겠다마는 야 진짜 별짓거리 다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뭐 여하튼 그런 식으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소리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고막을 진동시켜서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건데 결국 그 매체가 누구냐고요? 기체죠. 그래서 이때 으악 요 기체의 평균 속력 요걸 알고 있느냐 이란 말이지. 그 표현이 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8은 8이고 R은 기체상수고 T는 뭐예요? 그냥 온도, 절대 온도고 파이는 뭐 3.14 그 파이고요. 요 M은 뭐죠? 바로 그 기체의 분자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소리 대기 중 소리 전달 속도는 바로 이 V바와 관련이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소리 전달 속도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동 팽창 하는 것과 진짜로 기체 분자가 쭉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이 속력이 1대1 대응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커지면 소리 전달 속도도 빨라지고
이게 느려지면 소리 전달 속도도 기본적으로 느려질 거라고 좀 비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뭐 좀 더 자세한 물리학은 뭐냐면은 뭐 더 있겠죠. 근데 화학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으로는 이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뭐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시대에 따라 공기 조성이 달라졌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은 바로 저기에 있는 산소가 대기 중 몇 퍼센트가 있나요? 한 20%, 질소가 80% 정도 섞여 있는 거고요. 맞나요? 그래서 이 지금에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공기의 평균 분자량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공기 성분이 산소 20%, 질소 80%라고 했는데 산소는 분자량이 얼마예요? 산소 분자량은 32죠. 그런데 그 산소가 0.2의 확률로 지금 공기 중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질소는 얼마나 있어요? 질소는 분자량이 얼마예요? 28이죠? 그게 80%의 확률로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 계산하면 뭐 나오겠어요? 28.8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2억 년 전쯤, 자 2억 년 전이니까 그때는 사람 있어요? 사람 없어요? 사람 없고 뭐 누구 있을 때 누구? 사람 없고 누가 있어요? 하늘아. 2억 년 전에는 사람 말고 누가 있어요? 라이언? 누가 있어? 공룡. 저 뭐냐? 저 누구야 저기? 현도? 공룡 좋아해? 안 좋아해요? 왜? 잡아먹을까봐? 못생겼다. 못생겼. 그럼 예뻐야 좋은 거네요? 예뻐야. 하여튼 뭐 만물이 다 예뻐야 좋죠. 네, 그래요. 그렇군요. 네. 자, 2억 년 전쯤 공룡 뛰어다닐 때, 그때 산소가 한 50%, 질소가 한 50% 정도 있었나 봐요. 그렇다면 이때도 그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옛날에. 그러면 산소가 30인데 0.5, 질소가 28인데 0.5. 계산해 주면 뭐가 나오겠어요? 30이 나오겠구나.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O 소리 전달 속도 B. 자, 지금 소리 속도 over 옛날 소리 속도, 이게 뭐랑 비례할 거라는 얘기예요. 바로 저기에 있는 평균 속력이랑 비례할 거란 얘기죠. 그럼 평균 속력 수식이 이렇죠.
알겠죠? 이때 온도는 비슷하다고 해줍시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생물들이 살아갈 만한 온도는 뭐 비슷하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다 약분되고. 그러면 뭐 나오겠어요? 이 정도 나오고, 이거 아마 풀면 기억이 1.02 어쩌고 저쩌고 이 정도 나왔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2억 년 전보다 지금 소리 전달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 알겠죠? 이런 논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저기 호섭이, 호섭이란다. 저기 도준이 아니다. 도준이 아니 저기 현도 알겠죠? 현도 그래. 지연이? 지연. 얘 이름이 뭐라고요? 현도. 그래. 현도야. 주변에서 현도 이름 다 외웠어요. 내가 하도 현도 해가지고. 성춘이 오빠. 얘 이름이? 현도. 그래. 현도 다 알았다 이제. 현도냐. 현도 인싸다. 이제 인싸. 다 같이 서울대 가면 친구하겠네 막. 어머 현도야. 누구세요? 그럼 이제 너 이름 내가 다 알아. 이러면서 막 현도. 자, 됐죠? 자, 이때 여기서 약간 또 화학적인 그 얘기를 좀 추가할 수 있어요. 자, 뭐냐면 짜자잔 이거죠. 자, 뭔 말이냐? 자, 우선 다 썼어요. 여기서 이제 좀 문제는 없는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2억 년 전이니까 옛날이죠. 옛날엔 산소가 더 고농도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게 생물계에 무슨 일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다시 크게. 일찍. 저거는 좀 화학적일 수도 있는데 좀 매우 생물학적인 얘기입니다. 저건 뭐냐면 자, 우선 여기 지울게요. 현도 말고 성춘이 오빠가 이제 생물학 쪽에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모양인데, 이게 산소가 고농도가 되면 그 생물 수명이 조금 단축될 수 있으면 뭐 많일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명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산소가 고농도면 과호흡하게 되겠죠. 과호흡하게 되면 혈중 산소 농도가 올라가죠. 그럼 혈중 산소 농도가 너무 과해지면 이렇게 산소가 산화 반응을 통해서 빨리빨리 없어지지 않고 혈중에 산소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그 세포벽 같은 데를 조금 파괴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동물이면 세포벽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면 노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물이 빨리 노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물의 어떤 수명이 좀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좀 있을 수도 있죠. 두 번째 효과, 바로 생물 크기가 아주 커질 수 있어요. 생물의 평균적인 사이즈가 아주 커져요. 예를 들어 저 시기에 잠자리 얼마만 했다고 했죠? 잠자리? 그때 저때도 잠자리 있었거든요. 잠자리 크기가 1m. 알겠어요? 그 다음 모기 크기, 모기 30cm. 30cm짜리 모기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물리면 피 다 빨려. 훅 물려. 이거 죽어 막. 지현아 어떻게 생각해? 모기에 물려 피 빨려 죽었어 막. 근데 하여튼 그런 세상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대. 그러니까는 뭐 이만한 공룡도 생기고 막, 아시겠죠? 알겠죠?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될까? 왜 산소 농도가 올라가면 생물 크기가 커질까?
아, 살기 좋아져서 야, 살기 좋다 이거. 아, 그래. 살기 좋아져서. 좋습니다. 어. 압력이 준다. 압력이 준다. 자, 어, 어, 뭐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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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박수! 이야, 꼬봐, 내 자기 잘한다고 했잖아. 잘한다고 했잖아. 이러고 안 되고 어떡하냐. 자, 어떻게 잘한다고 했잖아, 현도. 진짜. 자, 현도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요. 사실 동물의 크기는 다양하죠. 뭐 사람도 작은 사람 있고 큰 사람 있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공룡 애들도 뭐 작은 공룡, 큰 공룡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일 종이면 아무래도 크기가 큰 게 생존에 유리하겠어요? 작은 게 유리하겠어요? 큰 게 유리하겠지. 왜? 안 잡아 먹힐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지구 동물계 쌈 1등 누구예요? 지구에서 제일 강력한 동물이 뭐예요? 백수의 왕이 뭐예요? 백수의 왕. 얘랑 싸우면 절대 못 이겨요. 누구? 뭐예요? 코끼리죠? 아, 몰라요? 코끼리 같은 경우 사자가 덤벼요, 안 덤벼요? 죽어요. 사자가 코끼리한테 덤비면은 코끼리가 코로 딱 치면요, 두개골 파열 이렇게 돼요. 두개골 파열 골절돼서 죽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수의 왕은 누구? 코끼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싸움은 등치인 거예요, 등치.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코끼리도 사실은 언제 위험하냐면 새끼 때 위험하다고요. 새끼는 작죠. 그러니까 사자 같은 애들이 새끼 호랑이, 새끼 코끼리는 사냥을 한다고요. 근데 코끼리가 다 크죠? 그러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크면 병 걸려서 지가 죽지 않는 이상은 천적이 없어요, 코끼리는. 무슨 말 알겠어요? 코끼리 두 번째로 싸움 잘하는 게 누구게요? 코끼리 그 다음 왕, 그 다음 세네. 이들 모르시던데 기린입니다. 기린 천적이 없어요, 그렇죠? 몰랐죠? 기린이 키가 커요, 작아요? 길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다리를 한번 휘청하면 토크가 어떻겠어요? 무지막지하겠죠. 이 기린 다리에 채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두개골 골절 즉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자가 기린한테 덤비다 안 덤빈다? 절대 안 덤벼요. 근데 그 기린도 언제 당하느냐? 새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다? 클수록 유리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크면 뭐가 문제가 생기죠? 호흡이 힘들어요. 왜죠? 크기가 크면 폐의 부피당 표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간단한 어떤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이게 뭐고 이게 뭐예요? 구의 부피, 구의 표면적. 그럼 계산하시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구가 클수록 그 비율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즉 구의 크기가 클수록 표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표면적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왜 중요하냐면 이 폐의 표면을 통해 산소가 흡수되는 거예요. 동물이 크니까 산소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산소도 충분히 흡수해야 되는데 등치가 커지니까 폐 크기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위 부피당 받아들이는 산소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치가 클수록 숨쉬기가 좀 힘든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또 이게 증가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치가 큰 애가 효율적인데 등치가 큰 애가 숨쉬기가 어려워. 근데 얘가 농도가 진해지면 그 등치 큰 애도 충분히 호흡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등치 큰 애가
좀 더 유리해지니까 전반적인 크기가 더 커진다고요. 요 얘기는 다음 시간 표면 정력할 때 또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산소 농도가 고농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불나면 전멸이라는 얘기예요. 자, 뭔 말이냐면 산소는 그 불날 때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죠. 산소 없으면 불나나? 아니죠. 근데 지금의 그 뭐냐면은 어디 갔어? 20% 정도 되는 산소 속에서는 그냥 종이에 불 붙이면 그냥 후루룩 타는데,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실험 영상에 산소를 좀 고농도로 해놓고 불 붙이는 이런 실험 있거든요. 그거 보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산소가 좀 고농도잖아요. 딱 붙이면 우와! 그래서 없어져요. 그냥. 그게 거의 뭐에 가까워지냐면, 산소가 고농도가 되면 이게 폭발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운속 충돌이 되면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공룡 갑자기 많았다가 확 없어졌다고 하죠. 그 이후로 운석 충돌 설 등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도 운석은 계속 지구로 떨어지죠. 보통 크기가 작은 거지만. 근데 한 반경 1km짜리가 최근 한 몇백 년, 몇만 년 전에 지구에 한번 떨어졌다고 하죠. 그런 게 산소 농도가 낮을 때는 국소 피해로 머무를 수 있지만, 산소 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이게 운석 쾅 떨어져 뭐가 불꽃이 번쩍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구 지상에 있는 애들은 전멸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 하나로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얘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논리가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뭘 해볼 거냐면, 한 장 넘겨 14페이지에 보시면요. 14페이지 찾으셨어요? 14페이지?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실제 기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무슨 기체? 실제 기체. 요 실제 기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 여기 볼게요. 지운다잉. 몇 번으로 할까? 26번. 실제 기체에 대한 내용은 서울대에서 자주 다룬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슬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것을 해볼 거야요. 자, 이 반데르발스 상대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이 뭐냐? 얘는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중 하나라는 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몇 가지가 있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몇 개가 있어? 몇 가지가 뭐야? 하나밖에 없지 뭐. PV, NRT. 이게 다예요. 알겠죠? 다 다른 거 없어. 그러면 이상기체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학문적으로 체계가 세워지면, 그 다음 박사 학위를 할 사람들은
당연히 박사 논문으로 뭘 써야 되겠어? 실제 기체를 해야 되겠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대 화학의 역사가 한 200년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화학과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걔들이 뭐 하겠어? 아, 이상 기체는 이제 다 했으니까 그다음 뭐 하지? 아, 그럼 실제 기체. 그럼 실제 기체도 방정식 하나 내야 그 뭐냐면 학위가 나오지 않을까? 하다 보니 실제 기체와 관련된 상태 방정식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책을 찾으면 막 일곱 여덟 개 정도 이렇게 막 소개가 되거든요. 지난 역사 동안에 있었던 것 중에서 조금 영향가 있는 거. 하늘이 언니? 괜찮아요? 근데 하늘이 지금 잠깐 어디 갔다 왔죠? 그래. 힘내주세요. 그 수없이 많은 실제 기체 방정식 중 하나인 반데르발스 방정식을 소개를 할 텐데 왜 얘를 소개하느냐? 바로 노벨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도 노벨상 좋아해요? 그렇지. 노벨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 어디 가? 지옥 가.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내가 만약에 이슬람교를 믿는데 알라를 욕해. 그럼 어떻게 해? 지옥 가.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내가 지금 자연과학을 공부하는데 노벨상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돼? 떨어져. 같은 원리야. 무슨 말 알겠죠? 현도 알겠니? 현도 믿습니까? 그렇지. 현도 불신지옥 해봐. 그렇지. 그래서 이 입시 문제에서는 노벨상 관련 주제가 항상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죠? 자, 이제 알아볼 텐데. 자, 수식이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또 우리 졸린 하늘이 언니를 위해서. 하늘이 언니 믿습니까? 언니 믿어요? 안 믿어? 저 불신지옥이야, 불신지옥. 불신지옥. 알겠죠? 아, 그렇지. 믿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되었습니다. 보자. 어떻게 생겨본 것이지. 바로. 이게 바로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를 편의상 어떻게 바꾸기도 하냐면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위아래 수식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표현을 살짝 바꾼 거거든요. 이때 어떻게 표현을 바꾼 거냐면 이런 개념을 사용합니다. 표기할 때 VM이라고 쓰는데 의미는 요거. 자, 기체에서 V가 뭐고 N이 뭐예요? V는 부피고요. N은 몰수죠. 부피를 몰수로 나눈 걸 VM으로 치환해서 쓰는데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느냐? 몰라. 현도 몰라가 무슨 말이야? 분자예요? 몰라. 몰라 무슨 말이냐면 부피를 모른다. 몰라 부피. 몰라요? 옛날 노래 중에 혹시 이런 노래가 있는데 몰라 알 수가 없어 뭐 이런 노래. 현도 이 노래 알아요? 자, 어쨌건 얘는 일몰을 뜻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일몰의 부피라는 뜻으로 쓰는 건데 무슨 특별한 거창한 물리적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환했으면 좀 표현 약간 조금 깔끔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n을 아래쪽으로 내려. 그러면 n분의 v가 될 테니까 몰수를 없애고 vm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도 n이고 여기도 n 있으니까 여기 나누기 n 하면 나누기 n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화학 책에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이 표현이 되고요. 물리학 책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나도 이제 이 표현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얘를 토대로 얘가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배터리입니다.